금요일에 하루 연차 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이 이제 열흘짜리 연휴를 쉬고 처음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연휴 끝나고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정치 야시장입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는 월요 초토화 시간, 오늘 다 초토화 시키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이 두 분과 함께 초토화 시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환 한겨레 20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두 분께 저희 제작진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 90도로 인사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받는다고요? 인사를 제가 한다고요. 네. 인사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이 두 분 때문에, 두 분 덕분에 정치 야시장이 10만을 넘겼습니다. 우와! 그럼 이제 베트남 비행기표 끊어주는 겁니까? 그건 이제 30만 공약이었기 때문에. 말이 바뀐 거 아닙니까? 아니, 30만이어서 3분의 1이니까 국내 여행으로 한번 갈 것 같아요. 예. 국내 여행을 간다고요? 가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면. 울릉도. 울릉도 예산은 안 나올 것 같고 아마 이제 가까운 근교로 빠질 것 같습니다. 저는 한강. 저는 그러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여기 한강. 여의도. 예. 두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국회 잔디마당 이런 데. 그리고 이게 저희 그 제작자님, 대표님 피셜인데 두 분이 출연했던 오리진 인터뷰. 이 사람의 기원을 알아본다. 라는 오디오 콘텐츠가 소위 이 어떤 야시장 고관여층에게 가장 많이 소문이 난 콘텐츠여서 이 10만을 넘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난 조회수 박살났던데.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조회수로는 그 기여도에 그 해당되지 않는. 딱히 부정은 안 하시는구나. 나는 아니. 그 인터뷰가 뭔지 모르고 왔는데 그 인터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인생까지 팔아먹고 있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잘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도대체? 네. 저희가 다 제가 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점프가 있어야 되겠어 잘 안 하는데 돌아가면서 처음 제가 인생을 쫙 한번 돌아보셨잖아요. 숱하게 유튜브 방송을 해왔지만 이거를 오래 할 짓이 아니다. 내가 여기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김환 기자가 고등학교 때 얘기 다 했어요? 네. 물어봤는데 다 했다는 거예요. 네. 진짜 큰 결심했는데? 네. 뭐 했어요? 물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안 했네. 자, 그래서 그 오리진 인터뷰는 여러분들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 대표님께서 오늘 할 주제가 많기 때문에 짧게 줄이고 두 분의 추석 근황만 묻고 바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두 번의 기원 인터뷰는 정치야시장 오디오 클립, 비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다. 다른 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인간 김민하, 인간 김환 다 알 수 있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여자님이나 노발대발님들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두 분 추석 길고 긴 연휴는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궁금한데 우리 김환 기자님은 뭐 하셨어요? 그냥 빨간 날이 길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여기 나와서 앉아있네요. 그럼 열흘 중에 네. 한겨레에 출근한 날은 며칠입니까? 3일? 3일 나왔습니다. 꽤 하셨네요. 네, 저희는 마감을 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서 와, 그날은 어떤 연휴든 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가죠. 네. 늘 그랬어요? 네. 와. 맨날 공짜로 앉아서 신문 같은 거 보잖아요. 전날 누가 일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제가 네. 십몇 년 평생을 방송하면서 빨간 날에 항상 일했습니다. 같이 저도. 방송하는 사람이 단독 쓴 기사도 안 읽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그거 놓쳤던 거고 왜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쉬는 날에도 언론 일을 해야죠. 예. 우리 김민하 평론가는 열흘짜리 연휴에. 근데 이제 빨간 날이다. 예. 라고 하면은 김환 기자는 뭘 해요, 집에서. 뭘 합니다, 반드시. 집에 안 있고 차에다 뭘 실어가지고 가죽을 실어가지고 실어 바르고 뭔가를 해요. 네. 나는 안 합니다. 빨간 날에도 까만 날에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 있어요. 네. 공화국은 합니까, 그러면? 네? 그것도 안 해요. 그래요? 가만히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러셨군요. 보세요. 제가 약 3초간 제가 집에서 뭘 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초. 네, 3초.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런 표정. 그렇죠. 네. 맞아요. 오늘 나는 이렇게 조이했죠. 연휴를 보냈다. 네, 정말 짧고 굵게 저거 보자마자
김민하 평론가의 연기 실력을 볼 수 있는 방송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무수히 많은 채널에 출연하시지만 이 조희대 연기, AKA 김민하 연기를 보신 채널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너무 많이 좋아하시네요. 불행한 컵카 닮았다라고 또 우리 캣님님께서 소중한 댓글 주셨습니다. 예, 잡담 5분 했고요. 예, 여러분들 10만 넘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끝까지 염원, 관심, 사랑 기다리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도 바로 직전에 이거 얘기하다 왔는데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윤석열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하고 어디죠? 프랑스 갔을 때 이거를 타국에 너무 무리한 의전을 요구했다라는 게 오늘 국정감사에서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에는 뭘 부탁했냐? 개의전을 부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도 이거 보면서 웃음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근현대사를 다 돌아다볼 수 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87년 이후에? 그냥 한번 웃고 끝내죠. 이거는 한바탕 웃음으로 정리해요. 왜 웃음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이거 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거. 한바탕 웃음으로 정리해요. 그냥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바탕 웃음으로 정리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도 좀 평가는 해주세요. 이게 윤석열의 특권의식의 발로입니까? 아니, 윤석열, 김건희스럽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보통 한 3가지 정도 단계를 거치죠. 첫 번째, 고민을 하죠. 그렇죠. 이게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이걸 해도 되는 건가? 이건 본인의 어떤 내적 세계관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 부분은 이 첫 번째 단계에 필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드러난 일을 보면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은 먹을 거 앞에서 거의 조건 반사를 하잖아요.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하지만 사회생활이다가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어쨌든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행위들을 보면 이들은 어떤 동물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동물 관련해서 동물 비유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사회화가 안 되어 있다.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 사회화는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해야 되는 행동 이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판단이 없다. 네. 그냥 내키는 대로 한다. 네. 이런 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딱 말씀 듣고 보니까 알파이자 오메가였습니다. 오늘 들었던 평론 중에 그래요?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사회화가 덜 돼 있다. 사회화가 덜 돼 있다.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타인을 배려하는, 타국을 배려하는 인식이 부족하다. 지금 이제 방송 중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저는 이제 강아지나 뭐 개나 고양이가 한두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그 프랑스에 데려가려고 했던 개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 쪽에서 요구했던 거를 보면 이게 개 의전 차량. 아니, 개 의전 차량을 따로 마련해달라고 그러고. 이게 동물 옳고 그름 수치 이런 걸 몰라서 동물이에요. 네. 동물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은 세계에서는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게 그런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수준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치명적인 문제. 대통령 부분은 윤석열, 김건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칩시다. 이게 왜 제어가 안 걸립니까? 밑에서 한 놈이라도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거 개를 좀 내려가면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밑에서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근 3년을 유지해 왔다.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인데 그래도 또 이제 총평을 들어봤고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께서도 정말 그럴싸한 분석을 해주신다면 나는 개가 되고 싶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좀 의전을 해주고 좀. 아니 이 개 전용 차에 개가 운전을 합니까? 뭐예요? 개 전용 차에다 태우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고. 근데 프랑스에까지 이걸 시도했다는 것은 프랑스잖아요. 네. 남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의 나라한테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대한민국에다가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네? 프랑스에다가 요구할 정도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관저에 갔더니 수영장인지 아닌지 뭐 개울이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개수영장. 그거는 개수영장이 아닌가. 네. 그리고 한겨레가 관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보도도 하고 단독도 하고 하는데 예. 그런 거 사실 다 파헤쳐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한겨레였나요? 그 캣타워. 이거 뭐냐 이거는. 그렇죠. 네? 이 캣타워는 뭐냐? 그리고 고가였잖아요, 그 캣타워. 그렇죠. 500만 원짜리인데 뜯어갖고 나오는 거냐? 근데 그때도 생각을 했는데 캣타워가 500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캣 전문가, 예, 저도 고양이 키우지만 캣파더. 예, 파던데 네. 500만 원짜리는 찾아보질 못했어요. 캣타워가 500만 원이라는 건 나는 금시초문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요. 내 생각에는 그거는 캣타워가 500만 원이 아니고 이 정도 되면은 그 집이 그냥 캣이었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네.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도대체 프랑스에서까지 이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받은 개와 고양이들의 의전 수준 거기에 들어간 국민 세금 그것의 맞아요. 적절성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내가 자연스럽게 든다는 것이죠. 프랑스 못지않게 국내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반려동물에 대해서 과한 의전을 위해 우리의 세금은 어느 정도 쓰였는가 그것도 봐야 되고 실제로 이제 당시의 이제 분위기가 뭐 윤석열 후보 대통령 당시 후보에게 개 식용 옹호 발언 이런 것들도 규탄을 했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개 식용 금지를 뭐 김건희법이라고만 운운하더니만 실제 개 식용 금지를 이뤄내긴 했죠. 뭐 물론 그 과정에서도 100만 마리의 개가 실제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도살을 당했는지 어떻게 당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금지를 하기 위해서 그 100만 마리가 온데간데 사라졌으니까 도축의 비용으로 실제 그 업자들에게 국민 세금이 지원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 갈 때는 우리나라가 동물을 사랑하는 나라다. 이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과도한 의전을 얘기를 했던 건가. 야, 정말. 아니 그런 생각도 없어요. 없었어요? 그냥 개 데려가면 안 될까? 이거 개를 좀 데려가야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개를 어디다가 태워야 되지? 아이씨, 야, 그 개는 저 개 전용 차에다가 태우고 뭐 프랑스니까 그런 거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개를 사랑한다며? 뭐 이런 거죠. 프랑스는 저기 브레지트 바로도 아니냐? 그 영화 죽인다 그거. 그거 봤냐? 그 영화 하면은 프랑스인데 그거. 와인 한잔 하면서 야, 먹는 개하고 키우는 개는 다르잖아. 우리 개는 차를 태워줘야 된다고. 뭐 이런 관점이었을 것이다. 영화는 반드시 브리지트 바르도가 나오는 걸로 딱 들어가지고 개 전용 와인하고 갔다가 딱 이렇게 곁다리로 가는 얘기지만 그 개수영장 나왔을 때 그 전에 그 11월 달인가 그 전에 11월에 그 마당에서 동물농장을 찍어요. 이 부부가. 맞아요. 그때는 그 수영장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수영장이 건립된 시기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리가 아픈 개를 한 마리 입양합니다. 그것도 다 보도자료가 나왔었죠. 근데 다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잘 걷지를 못하겠죠. 걷는 게 힘들겠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계단을 만들어줘야 돼. 재활 훈련을 해야 돼. 재활 훈련을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개 수영장에서. 네. 그리고 나서 그 수영장이 생겼어요. 야. 그러면 진짜 그 다리가 아픈 반려견을 위해서 재활을 목적으로 또 원래 가치 있는 반려견들을 위한 개수영장을 국민 세금으로 팠다. 그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근데 저는 뭐 이 얘기 뭐 길게 두 분이 안 할 거라고 말씀 주시니까 지금 이제 알진 못하지만 저는 이 두 분의 공기와 기류를 이제 잘 읽어요. 딱 이제 이쯤 하면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안색이 드러나거든요. 하지만 이건 짚어야 된다. 이 방송에 처음 들어올 때는 안세를 못 짚었어요? 짚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 하기 싫은데 그럼 안색을 짚었죠. 근데 요거는 짚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의전을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데려간 거예요? 그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 왜 데려가지 않았을까? 이거는 뭐 추정의 영역이긴 한데 행정적인 정리가 안 됐겠죠.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일을 보려고 해도 외교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프랑스에 있는 외교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고 이 난이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윤석열, 김건희는 그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 나가 있는 대사관 직원들이나 혹은 외교부 관계자들이나 대통령 관계자들은 그게 보여지는 그림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말리긴 했단 말씀처럼. 그런 게 아니면 정리가 쉽지 않죠. 왜냐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가 왔어요. 야, 개를 데려온다고? 개를 왜 데려와?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도 뭐 해줘야지 뭐 어떻게 정상회견인데 뭐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죠. 프랑스가 개는 노,
여기 노패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했는데 이거가 중간에 뭐 그런 거에서 행정적인 정리가 잘 안 됐겠죠. 예, 아까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뭐 딱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과도한 의존을 부탁한 그 사실관계는 달라지는 게 없어서 제가 볼 때는 걔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걔가 난 안 간다. 어떻게 의사를 밝혔어요? 네, 프랑스는 아니다. 예. 푸드라고는 나는 네.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걔가 안 갔습니다. 나는 셰퍼트다. 난 독일이면 가는데 게르만이다. 나는 프랑스는 안 된다. 아니면 그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물은 검역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 과정에 대한 절차를 굉장히 어렵다 이게 막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개가 그러면 주사를 몇 대를 맞아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하여튼 뭐 그런 이유들이겠죠. 데려가려고 했는데 걔가 나는 아크로비스타가 좋다. 여기 있을 것이다. 관저가 좋다. 여기 있을 것이다. 농성했습니다. 걔가. 아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이제 비행기를 타고 뭐 어떻게 데려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동물에게는 이게 막 장기간의 비행 그리고 타국으로의 이동 이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라고 대부분의 동물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집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상 데려가려고 보니까 막 가타부터 말도 많고 검역 문제도 걸리고 이동 문제도 걸리니까 진짜 걔를 위한 건 무엇일까 하고 막판에 생각을 했나 보다, 그죠? 그래서 걔한테 물어본 거죠. 갈래? 근데 걔가 안 간다. 프랑스는 아니다. 야, 너 갈래? 하니까 그래 가지 마 이렇게 됐다. 나도 사실은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거는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야. 너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정말 하자. 정말 두 분은 대단합니다. 두 분 다 하기 싫어하시는 거 제가 뻔히 아는데 이 얘기를 벌써 10분이나 11분째 했어. 한바탕 웃음으로 끝내지. 예. 그래도 12분이나 했어. 아,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또 이제 우리 사실은 이제 우리 김민아 총통께서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조희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희대 얘기 지긋지긋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법사위에 전 출석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출석을 하긴 했어요. 그 부분은 의외 아니었습니까? 아니 원래 국정감사 프로토콜대로 했다는 거죠. 가긴 가는데 원래 이제 대법원장이 일종의 이제 인사말 같은 걸 하고 자 국정감사에 왔는데 어차피 대법원에서 했으니까 오긴 왔는데 답변을 하고 뭐 이런 거는 법원 행정처장이 앞으로 할 것이고 저는 와서 인사 좀 드리고 양해가 되면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다시 와가지고 다시 나타나가지고 하겠다. 인사말 또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법사위원장이 그러세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나갔다 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그게 프로토콜이고 원래 그래서 하던 대로 했다. 요건데 하던 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돼라고 해서 오늘 이제 난장판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석을 안 하게끔 하면 못 하게끔 하면 이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뭐 두려워한다는 표현보다는 좀 짜증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아예 출석조차 안 할 거라고 봤는데 나왔다라는 거는 뭐 관례대로 그냥 했을 뿐이다. 출석조차 안 할 명분이 없죠.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증인은 채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관례가 없었다라는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강조해 왔는데 출석을 안 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그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재판은 관례대로 안 했느냐, 관례를 이렇게 중시하는데 당장 이런 비판들을 오늘 뭐 여당 쪽에서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관례고 이건 관례. 그건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물어봐야죠. 평론가한테 아까 조희대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너무 잘하신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저 표정을 유지하더라. 이런 게 굉장히 인상 깊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빙의하신 김에 뭐 실제 그 재판은 관례가 아니었는데 이거는 관례대로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재판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633이다. 그건 법에 있다. 그 전부터 633은 지켜야 된다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다. 그래서 633이고, 그러니까는 1심 이후 1심 6개월, 2심 3개월, 이제 그 대법원까지 3개월이 아니냐. 그래서 그 앞에부터 이제 그 걸렸던 1심부터 걸렸던 이런 이 기간을 따져보면은 이미 도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빨리 하려고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설명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설명을 이제 할 것인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답변을 이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문제에 있어서 대법원장으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겠죠. 오늘 조희대 그 대법원장의 발언을 보면 마무리 발언에 이게 있거든요.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기존에 이제 본인이 대법원장이자 또 법관으로서 자신의 어떤 뭐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이 권한을 법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했을 뿐이다. 이제 이런 발언도 했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그걸 본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뭐 전혀 대법원장 스스로 거리낌이 없다라는 발언으로 인식을 해도 되는 거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님 보시기에? 그 전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백두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후한 척 하고 있지만 네. 의견서 내고 서면 답변하고 네. 이런 과정들을 지금 대법원이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조희대의 태도도 막 얘기한 대로 이제 뭐 어떤 프로토콜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 나의 명분은 관례야. 이건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어떤 질서를 지키는 일이야. 난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모욕을 감수하고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야. 하지만 난 더한 모욕을 감내하지 않을 거야. 이거를 보여주는데 나경원 의원한테 따로 답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민주당이 뭐 조희대를 사퇴해라 이런 것과는 별개로 사법부가 정치화됐다. 이 조희대 코트는 뭔가 하는 일이 정치네. 이 행위를 오늘도 드러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당장에 조희대가 어떤 답변을 하고 뭐 이런 문제보다는 예. 그러니까 이게 온도차들이 있죠. 이 지금 조희대 코트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법사위에 앉아서 강경하게 얘기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민주당 이제 국회의원들의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온도 좀 다르잖아요. 네. 다르고 그 다음에 많은 말하자면 뭐 법학자라든지 그 법조계 인사들도 또 온도가 달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포인트를 얘기하자면 조희대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에서의 핵심은 조희대 코트가 정치를 한 애예요. 근데 오늘도 볼 때는 그냥 그 정치였다. 이 조희대의 정치였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 그러면 이 정치의 끝은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게 중요할 텐데, 이틀 뒤, 15일 맞죠? 이틀 뒤에 이제 현장 검증? 이런 거 하러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이제 2차전이 발발하느냐. 아니면, 걱정과 우려와는 뭐 반대로 뭐 이제 대법원에서 뭐 자료 제출에 순순히 뭐 요구를 하면서 뭐 로그 기록까지 보여주느냐 뭐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거 어떻게 매듭짓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핵심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여당 뭐 집권 여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대법원의 해명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법원이 처음에는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야, 니네 이거 어떻게 이틀 만에 이렇게 본 거야? 우리 그거 전자문서로 다 봤지. 그럼 전자문서로 봤어? 그럼 로그 기록 좀 내봐. 네. 그 로그 기록 우리 없어도 다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봐? 그러니까 그 다음 해명한 거죠. 야, 우리가 대법관들이 다 보는 게 아니라 재판 연구관들이 본 거 서머리를 갖고 오면 그거 보고 하는 게 관례예요. 아, 그래?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럼 부실한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가져갈 수 있었어? 뭐 이런 흐름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뭐라고 해명한 겁니까? 나경원 의원한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자마자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5주나 봤네? 이렇게 해명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결정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는 배당이 안 된 사건을 왜 봅니까? 그건 문제가 되죠. 예, 올라왔을 때 배당이 바로 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 배당이 안 된 사건을 왜 보느냐? 근데 막 너무 궁금해. 대법관들이 막 지적 호기심이 왕성해. 그래서 봤는데, 네. 근데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갈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다 본 그게 거죠. 전제가 되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이런 해명 자체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틀에서 그거 변호사들이 보면 웃겠죠. 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오늘 뭐 그런 취지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 예. 처장의 답변이었나요?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를 가는 게 그 원칙이다. 예. 그 현실선에서 들으면 기가 막힌 얘기죠. 예. 모든 게 다 전원합의체로 가진 않죠. 모든 게 아니라 네. 전압으로 가는 사건은 야, 이게 중대한 판례 변경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야, 그냥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네네. 야, 우리 4명이 책임지면 안 돼. 이거 전압 가야 돼. 이거 올려서 같이 봐야 돼. 같이 봐야 돼. 이거 판례 바뀌는 거야. 네네. 요런 사건. 그 다음에 4명이 보통 소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막 2대2야. 결론이 안 나. 그러면 야, 어쩔 수 없다. 이건 예. 전압으로 가야겠다. 네. 요 실무적으로 보면 예. 요 두 가지 경우예요. 대법원에 1년에 올라오는 사건 2,500건, 3,000건인데 이 사건을 어떻게 다 전압으로 처리를 합니까? 근데 전압이 원칙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일선에 있는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이 보기엔 거짓말이에요. 그 국회에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승도치님이 5주만 봤다고 하더라도 그건 절차상 위법이다. 뭐 그런 지적을 주시는 거고, 계산책님 같은 경우에는 대법 가기 전에 봤다는 얘기가 돼서 이것도 문제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오늘 또 이제 나경원 의원 쪽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서 낸 의견서라고 하나요? 네, 의견서에 따르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데 답변서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게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우는 방식의 해명 같은데요? 그렇죠. 해명이 일관되게 맞아야 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부터 안 맞았거든요. 근데 이 해명 누가 어디서 나온 해명입니까? 법원행정처가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하는 해명만 갖고 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설명해라. 설명이 되겠냐고요. 설명이 안 됩니다. 어차피. 그렇죠. 설명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제가 다른 데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 나와라. 나와야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다 찍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 입으로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합니까 사퇴하지 않습니까? 한덕수 만났습니까 안 만납니까? 이거 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 예. 그건 전제하고 나머지 법원행정처가 내놓는 지금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악의가 안 맞는다. 충분히 지적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나머지 문제 뭐 예를 들면 대법원은 왜 이렇게 특권적이냐? 예? 왜 안 나온다고 하고 관례라고 하고 또 관례라는 게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 예? 이런 것들을 쭉 지적해 가면서 빌드업하는 것들이 필요한 건데 지금 그렇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 국감이라는 게 지금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조희대냐 김현지냐 막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예. 요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선거법 재판은 그때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뭐냐면 그때 소부에 간 것도 소부에서 논의해가지고 야 이거는 전원합의체로 가야 돼 이렇게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의 갖고 온 거잖아요. 전원합의체로 그러면 전원합의체로 가자 해가지고 땡겨 온 거잖아요. 그거부터가 이상한 절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따지기 위해서는 지금 쭉 본 대로 법원행정처의 답변에 악의가 안 맞는다부터 계속해서 빌드업을 해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걸 오늘 보여줬다는 것이죠. 참 이게 오늘 첫째 날이어서 아무래도 대법원장이 출석한 이후에 뭐 이석을 하냐 못하냐, 출석하냐 안 하냐, 또 그 이후에 법사위가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느냐 이제 가장 많이 주목됐던 상임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조금 이제 뭐랄까 피로감을 느끼는 뭐 대중들도 일부 있을 거라고는 봐요. 다만 의구심이나 의심은 좀 해소할 필요가 있어서 향후에 이런 절차적 문제가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뭐 혹은 뭐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법관에 대한 또 탄핵 문제, 직위원 탄핵 문제 뭐 이런 것들까지도 국정감사 이후에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론을 정해놓고 과정을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민하 평론가 말한 것처럼 민주당의 결론은 네. 사법개혁이에요. 네. 사법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사법개혁을 왜 하는 거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법개혁을 할 거예요.를 얘기하면 돼요. 네. 근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니 조희대의 문제가 있네. 직위원도 문제가 있네. 이렇게 가야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조희대 대 뭐 예를 들면 민주당 이런 프레임에서 조희대가 물러나 이게 끝나. 그 조희대가 물러나면 사법개혁 안 할 거지.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의 말하자면 뭐 약간 단추가 잘 안 맞아 들어가기 시작한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조희대 빼고 사법개혁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 조희대는 그 이재명 재판이 이상한 거 그다음에 내란 과정에서 비단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근거 없다고 들고 있는 뭐 사인회동 이걸 빼더라도 내란 과정 12월 3일부터 이후의 과정에서 조희대 행적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건 이미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제일 단적인 게 뭡니까? 서부지법 폭동 사태 났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그렇죠. 뭐 그런 모습들 그렇다라고 하면 이른바 조희대를 필터로 보는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왔고 일정 정도 판단도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공격하네,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네, 대법원장도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려고 하네,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그들도 논리가 없어요. 그것들을 방어할 만한 논리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약간 어차피 그리고 지금 총공세를 퍼부었는데 조희대는 안 물러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전략 전술에 있어서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국감은 길고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법부의 문제를 오늘 서영기 의원이 그런 거 지적했던데 제주지법 판사랑 변호사 간의 어떤 주고받는 카톡 대화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네, 우리 애기들 만나러 가자. 네, 뭐 그런 거, 그 업무 시간 중에. 뭐 그런 거를 포함해서 이들이 어떤 특권의 카르텔 속에서, 특권 성체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차분하게 공략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사법개혁은 이런 겁니다. 이거를 제시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줘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뭐 조희대의 피로감 뭐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퇴로를 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제 탄핵, 뭐 국정조사 예. 그런 게 가령 이번에 국정감사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김한 기자님 조희대 빼고도 그러니까 조희대를 빼더라도 사법개혁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조희대를 빼자는 얘기가 아니라 조희대라는 변수를 제외하고서라도 사법개혁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희대만 타겟팅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마치 이게 사법부 장악 때문에 그러는 거냐라고 자꾸 그러니까 이 조희대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사법개혁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얘기를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전의 절차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의 답변 들어봐도 예. 대법원의 입장대로 해도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요런 거 저런 거는 확인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게 수사가 됐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국정조사가 됐든 예. 뭐가 됐든 국정감사하는 별도의 어떤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절차들을 통해 가지고 확실해지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탄핵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이런 절차대로 가면 되는 거고 네. 이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명히 부적절한 일을 했다고 의심하는 분들은 오늘 당장 탄핵을 하자고 해도 찬성할 겁니다. 그렇죠? 찬성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헌법재판소 가서 네. 이게 인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예. 인용이 될 수 있을 만큼의 빌드업을 하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탄핵으로 가는 어떤 이 트랙이라고 하면은. 그쵸. 근데 조희대 왜 국정감사에 안 나오냐를 그리고 조희대는 왜 지금 이석하려고 하느냐를 반나절을 얘기하는 것은 그 트랙이냐. 예. 이런 거를 뭐가 이 효율적이고 뭐가 이제 실효적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 예. 국정감사는 결국 국정감사라는 전체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이 전체 국정감사는 뭐냐 했을 때 이번 국정감사는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어요. 정청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란을 정리하고 예. 내란에 대해서 척결을 하고 그다음에 민생을 챙기는 국정감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내란 척결과 민생 두 가지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국정감사라고 느낄 수 있으려면은 거기에 맞는 빌드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예, 맞아요. 두 분 다 빌드업이 필요하다. 이제 중요한 말씀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법개혁에 대한 원 목표, 본질 찾아가야 될 텐데 저는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타이밍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보다 이제 직위원 재판부의 내란 재판은 12월 안에 끝난다라고 일단은 공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나올 텐데 이미 뭐 직위원 판사가 보여줬던 어떤 내란 옹호적인 부분들 혹은 뭐 윤석열 옹호적인 이런 태도가 이미 다수 노출이 된 바 있고 사실은 판사가 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했던 그 창의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위헌 사항 아닌가? 그러면은 저는 국회가 좀 기준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느 시점에 어떤 시기에 어느 정도의 헌법 위반이 법관에게 발생해야 탄핵을 갈 거냐. 이거는 사실 국회가 할 수밖에 없는 권한인데 아무것도 지금까지 안 했다가 다시 문제가 조희대로 오니까 이게 막 뭐랄까 타이밍은 타이밍대로 다 놓치고 나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윤석열 무죄 뭐 혹은 그럴 일이 없어요. 가당치도하는 형량 이런 거 나오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요? 네. 왜 그렇습니까? 재판 진행 과정에서 다 어쨌든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취재 메모들이나 이런 걸 보면 재판은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재판의 결론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뭐 기대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반하게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그건 직연이 아니라 직연 할애비가 와도 불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건 가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항쟁적 상황으로 갈 거다. 이 사법부가 어떤 상황이요? 항쟁적 상황으로 항쟁. 사법부와의 어떤 전선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법부가 감당하거나 견디긴 어려울 거다.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놓고 보면 전개 과정을 놓고 보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위원이라고 하는 문제적 판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저는 조희대건과는 또 별개로 논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직위원에 보인 행태나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 근데 그것도 야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직위원은 나빠. 직위원 안 되지. 어떻게 직위원 같은 애가 재판을 해. 이렇게 놓고 공격을 하면 지금까지 했잖아요. 몇 개월을. 근데 이제 점점 그 타격치가 줄어들 거예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과정도 공론화와 빌드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술 먹었어요? 안 먹었습니다. 오. 직위원 판사에 대한 탄핵을 공론화하는 과정이 정확하게 필요해요. 목이 메이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탄핵을 얘기하면 목이 메이시거든요. 나 술을 몸살이 걸렸어갖고.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몸살이 안 돼. 네. 아니 근데 근데 직위원 판사, 그러니까 이것도 싸움을 하려면은 기술? 우리가 그렇죠. 싸움을 하려면은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싸움. 제가 왕년에 싸움 좀. 그럼 좀 하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남들보다 성장이 1년 빨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무조건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1년 먼저 잘하면은 무조건 세잖아요. 난 내가 센 줄 알고 그때는 싸움을 했죠. 초등학교 때는. 근데 중학교 때가 되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또 다른 또 이제 메이커들이 있고. 그래서 싸움 좀 했는데 싸움을 할 때는 이기는 싸움을 해야지. 그러니까 싸움이 끝에 이긴다고 해서 싸움의 과정이 아주 비효율적이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끝에 가서 이겼다 하더라도 내가 5대 맞고 한 대 때리고 5대 맞고 한 대 때리고 5대 맞고 한 대 때리고 이래갖고 이겼다. 그거는 이긴 게 아니죠. 난 특성이 되고 그래갖고 이겨야 무슨 소용입니까? 정확하게 내가 5대 때리고 한 대 날라올 때 피하고 내가 5대 때리고 한 대 주먹 하나 날라올 때 피하고 이렇게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이 직위원 판사라는 사람이 그 윤석열 풀어준 거 아주 비상식적인 결정입니다. 그 얘기 그때 결정했을 때도 얘기하고 그 이후에도 얘기하고 계속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왔어요. 저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 비상식적인 결정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정감사라든지 국회가 나서는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직위원 판사 불러다 놓고 직위원 판사 그때 왜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 통제할 수 없는 쟁점이 너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관이 그거 이렇게 주장할 거잖아요. 그쪽에서. 그거는 법관이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게 뭐 결과적으로 무리하게 판단하게 됐는데 그거는 내가 좀 멍청하거나 제가 이제 아주 단순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바보이거나 멍청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뭐 판단을 잘못해갖고 그렇게 됐을 수 있는데 내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겁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나는 무능한 놈입니다. 예? 난 이상한 놈입니다 원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시군요.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국회는.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러니까 법관은 자기가 어쨌든 결과는 멍청해도 자기가 생각해서 그랬다는데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으려면 그냥 이 사람이 바보 같아서 한 결정이 아니고 다른 맥락이 있다라는 걸 캐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면 전화기를 바꾸지 않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 전화기를 왜 바꿨느냐 이게 또 확인이 돼야 되고 그럼 이게 또 수사든지 뭐 조사든지 뭐든지 간에 진행이 돼야 거기서부터 나오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이게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래야 직위원 판사를 불러다 놓고 그게 국정조사든 뭐든 간에 불러다 놓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그게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그게 조의되든 직위원이든 불러다 놓고 너 그때 판결 왜 그렇게 했어? 그때 결정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게 예를 들면 끝까지 확인이 안 되고 이런 선례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정권이 이제 한 20년, 30년 뒤에 이상한 녀석으로 바뀌었어요. 이상한 녀석으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똑바로 한 판결 가지고 이제는 국민의힘 같은 정당이 똑바로 판결한 판사들 불러다 놓고서는 이 판결을 왜 이렇게 했어? 막 이 난리를
친한 만약 상황이 치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거를 요거를 잘 설계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다. 그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괜찮으시죠? 물 한번 좀 드시고. 안 괜찮습니다.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민하 평론가가 술을 절주를 이제 할 네. 때가 왔다. 우리가 나이가 이제 영포티 세 사람이 그걸 이제 결심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절주. 영포티. 예, 두 분의 걱정과 우려, 싸움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싸움에는 또 특정한 시기를 잘 맞춰서 해야 된다. 그리고 빌드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저희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거는 한덕수 2차 공판인데 CCTV가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가 공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장면 바로 볼까요? 예, 바로 보시겠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에 저희 보시면 동조 의사를 표시한다. 야, 저렇게 보니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뭐가 신기해요? 아니 막상 보니까 저렇게 여기 중에 계엄 선포 직전에 저렇게 모여서 장관들이나 저기 윤석열이 누구예요? 일어서 있는 사람인가 저거? 저게 윤석열인가? 저기 그런 것 같아. 윤석열이죠? 네, 나가는 거죠. 예, 나 윤석열 나가는 거죠? 윤석열이 저렇게 나- 하고 있으니까 나 개엄하러 간다. 그럼 가는 거죠.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는 네. 윤석열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 그걸 누가 동조했다? 한덕수가 동조했다라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장도 볼까요? 저렇게 조명이 저니까 뭐 횟집 같네. 야, 근데 저게 대접견실이에요. 대접견실이고. 윤석열과 저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니까 예. 지금 뭐 밥 먹는 자리 같아요. 예, 그 이상민과 뭔가를 협의하는 저게 특검의 시각으로는 단전단수 조치를 협의한다. 단전단수 조치를 협의하는 이상민과 한덕수. 자, 세 번째 장면 볼까요? 자, 국무위원들한테 부서를 설득하는 한덕수. 야, 꼼꼼하다. 자, 사인하고 가세요. 우리 서로 사인해야 합니다. 이거 했겠죠. 자, 국무위원들에게 부서 설득을 권유하는 저기 보면은 최상목, 어디 뭐야, 송미령, 오영주, 서명을 권유하는 피고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덕수에게 저 세 사람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면 이상민에게 전화 지시를 하는 윤석열. 단전단수 조치를 협의한 이후에 윤석열이 이상민에게 전화 모양, 손동작으로 지시하는 것을 지켜보는 피고인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만류했다라는 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한덕수가 뭘 만류하고 자시고는 이런 장면에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요거를 이제 보여준 거죠. 야, 근데 되게 신기하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2차 공판에서 중계가 됐습니다. 그동안 뭐 한덕수가 했던 거짓말이 다 탄핵이 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보는데, 우리 김한 기자님은 괜찮으시죠? 네. 네, 김한 기자께서는 이렇게 일단은 2차 공판에서 이게 3급 비밀이라면서요? 그렇죠. 대통령실 내부의 CCTV 화면이고 어쨌든 네. 그 국무회의 모습이니까 예, 비공개. 이렇게 공개된 이후에는 뭐 한덕수의 그간의 주장이 전부 다 반박당하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의 충분한 증거라면은 뭐 유죄는 가능하겠다. 저는 유죄가 가능하다는 여부를 떠나서 네. 이게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아마 네, 다뤄졌다. 다뤄졌을 텐데 왜 영장이 기각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그러니까 부분은 이게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봤지만 약 이제 32시간 분량의 CCTV를 확보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5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요 장면들.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한 4-5컷 본 거지만 이거 외에도 수없이 많은 컷들이 있다는 건데, 근데 왜 구속이 안 됐지? 이게 이제 첫 번째 드는 의문인 거고, 이런 게 나왔는데도 지금 말하자면 한덕수가 재판에 나와서 어떤 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어떤 거는 뭐 자기는 전체적으로는 몰랐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스러운 재판 전략을 구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이거를 지금 구속을 못 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약간 이 재판의 어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사법부? 내란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라보는, 이거를 굉장히 무슨 단순한 형사사건처럼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처럼 예. 판단했던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오늘 증거였습니다. 당시에 구속 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이 혐의에 대한 인정이 있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혐의가 다 인정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본인이 계엄 선포문을
계엄 선포문을 봤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고 다만 어떤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인정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판사가 받아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덕수의 거짓말에서 증거인멸 혐의가 이미 있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가 애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집에 가봤는데 뒷주머니에 그게 있던데. 아,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CCTV 화면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상민과 그 계엄 선포하기 훨씬 전에 이제 이미 모여서 문건을 돌려 읽고 얘기를 주고받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 건데 그럼 너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네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봤나 의문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일각에 따르면은 수사팀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진술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수사팀이 순진했던 거죠.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사실 그때 얘기를 했는데 네. 불안한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 내란 우두벌이 방주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혐의는 이게 주요 종사자나 이런 걸로 걸지 않고 이제 내란 우두벌이 방조로 간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요게 법리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 사법부가 네. 요 얘기를 여기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쟁점을 이제 보수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 네. 근데 이제 그 구속 얘기는 그건 뭐 어쨌든 간에 지난 얘기니까 어쨌든 그거는 뭐 별도의 평가를 하더라도 예. 요거와 관련돼서 요거 한덕수의 요 행적 요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뭐 본인의 오늘의 재판에서의 항변도 그렇고 예. 일관된 항변은 나는 계엄이 선포가 이렇게 됐을 때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어쨌든 국민들이 다 트라우마를 가지는 기억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 즉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방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저런 이제 행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네, 저걸 통해서. 그러면 그동안 한덕수가 얘기를 해왔던 자기 방어 논리인 계엄을 나는 반대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 얘기는 깨지는 것이고 계엄을 반대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 시키니까 생각 없이 그냥 이거 부하수행 하려고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부하수행이라고 하면 저거는 빼박. 근데 우리가 원하는 한덕수의 혐의를 적용하는 건 부하수행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주요 무슨 이 종사자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근데 주요 종사자까지 되려면 그 사전에 이미 이 어떤 계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알았다든지 내란에 대한 계획을 알았다든지 뭐 이것이 어느 정도는 있는 사람들이 주로 거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상민, 박성재. 네, 거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또 아니고 막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부하수행보다 강한 거를 가려다 보니까 지금 저기도 위에도 써 있지만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를 지금 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법적인 간극이 지금 있는 것이다. 여기를 채울 수 있으려면은 한덕수가 이전부터 내란과 뭔가 연관이 있는 뭔가를 갖고 있었다든지 뭔가 이런 행위의 맥락들이 있다든지 뭔가 아니면 진짜 내란 우두머리 방조를 걸려면 여기서 부딪히는 법리가 뭐냐면은 국무총리가 저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보수적으로 걸리는 거거든요. 예. 요것과 관련된 무슨 법리를 찾아내든지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두 부분에서 막힌 게 지금 원인이다라는 점에서는 요것은 분명히 한덕수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증거이지만 요거 하나로 지금 한덕수의 막힌 요 장애물을 다 뻥 뚫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요. 뭐 이제 재반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도 그 어떤 메워야 되는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다. 지금 그 말씀은 아마 특검 쪽에서도 당연히 영장 청구에 대한 확신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근데 부족한 부분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뭐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다. 근데 저는 뭐 법리적으로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상민, 박성재와 한덕수의 차이도 있죠. 예를 들면 계엄 이후에 10시 반 이후에 그 계엄의 밤 네. 10시 반 이후에 어떤 실행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뭐를 했냐 이 부분에서의 차이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국무총리가 실제 실행 조직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이 오늘 영상을 보고 든 일감은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원이.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문제들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소극적 판단의 이유가 말하자면 사법개혁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들의 카르텔의 문제 때문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한 번도 87년 이후에 이 계엄이나 내란과 같은 거 문제를 법리 적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12월 달에 직위원 판결이 나기 전에라도 이 계엄과 내란에 대한 법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의 헌법과 형사법 체계에서 맞는 거냐, 이게 너무 소극적인 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말하자면 사회적 환기와 여론조성 공론에서의 어떤 여론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도 영장은 왜 기각됐는가.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사실 일반적인 형사사건 같으면은 예. 지금 제가 법리에 대해서 사실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지만 예. 그렇게까지 안 따지죠. 중요한 사건이고 예.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구속이다. 더 엄격하게 네. 판단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예. 뭐 사고 쳤어요. 구속! 구속 그냥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은방에서 금목걸이가 없어졌어요. 근데 금은방에 들어가는 CCTV가 잡혔어요. 그리고 금은방에서 들어갈 때는 없었던, 나올 때 무슨 보따리를 들고 나오는 CCTV가 잡혔어요.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 CCTV의 영상은. 근데 금은방에서 그 목걸이를 훔치는 장면은 찍혀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일반 사범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속! 네, 구속이죠.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절도냐, 네. 무슨 떨어뜨린 걸 주운 거냐, 아니면 뭐 누가 뭐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냥 갖고 온 거냐. 이게 애매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냥 구속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소극적인 적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게 부안해동이야? 방조야? 아니면 뭐야? 이렇게 법리로 따지는 태도 자체가 저는 소극적이다라는 게 이 증거를 보면서 느끼는. 그러니까 이제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도 보는데 한덕수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각권에서는 어떤 부분이 실제 재판부가 아니야 이거는 따져볼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거 좀 의심스러워 아직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일단 그건 제가 뭐 법리적으로 잘 인정이 잘 안 되고 제가 뭐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고 아마 이제 평론가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적용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채우는 부족함이 아마 그때 당시엔 있지 않았을까. 혹은 더불어서 많은 뭐 변호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아마 특검이라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라는 진술을 뭐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판사가 그걸 또 받아준 거 아니겠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종합적으로 또 한 가지 이건 약간 뭐 기자적인 관점의 접근은 아닌데 내일 박성재 실질심사가 있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그 회의에 참가했던 11명 중에 아직도 단 한 명도 반성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재판 오늘 보면서 느꼈는데 재판에 나와서 어쨌든 잘못됐다. 내 가담 여부와는 상관없이 라고 뭐 한덕수가 부분적으로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해서 수사팀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미 윤석열, 한덕수, 박성재, 이상민 등등의 그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인 어떤 생명력은 끝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거를 법정에서 다투고 법정에서 다퉈갖고 형을 받더라도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것만 있겠습니까? 통화 기록이라든지 다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그러면 앉아서 얘기를 하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한 현타가 올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술을 한다라는 건 여전히 윤석열과 김건희가 보이고 있는 태도, 그 다음에 이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이들의 어떤 행위 인정 여부, 그 다음에 태도,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태행적인 모습이다. 또 듣고 나니까 또 걱정되네요. 근데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내일 박성재 실질심사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세 명 다 법률가는 아니지만 저는 구속될 것 같고요. 예, 그 지금까지 나온 혐의를 보더라도 사실 이상민보다 더 나쁘다라고 이제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많은 이제 증거들이 확보됐다라고 보고요. 증언도 확보됐다고 보고. 근데 다만 오늘 이렇게 CCTV가 공개되면서 제가 느낀 건 그 안가 4인방 있잖아요. 네. 이완규, 김주현, 박성재, 이상민 중에 이상민 먼저 들어갔고 이제 다음이 박성재가 지금 실질 심사를 받는 건데 이 사람들 그 안가 쪽에도 CCTV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겠죠. 그런 거는 공개가 안 되나 싶기도 하고. 글쎄요. 참. 안 가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대접견실을 하고는 또 시스템이 좀 다를 수는 있죠. 근데 그 경호처가 관리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겠죠. 근데 이번에 이 대접견실 CCTV가 공개된 배경을 보면 이제 내란 전국으로 우리가 돌입됐을 때
끊임없이 그 경호처의 경찰 쪽에서 요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뭐 경호처 쪽에서 고민이 뭐 길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실무자들이 몰래 비화폰 서버하고 CCTV는 보존을 해놨다라는 거 아니에요? 탄핵되고 나서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 CCTV가 이제 경찰 쪽으로 넘어가서 특검으로 전환되면서 이게 공개된 거라면 안가 쪽 CCTV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그러니까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훨씬 좋은데 뭐 안가라고 하는 장소의 특성상 그게 어느 부분까지 있는지는 뭐 저희가 추정의 영역이니까 얘기할 수 없지만 이 4인 회동과 관련해서도 보면 수사가 더디다, 수사의 강도가 무르다 이 얘기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김주현이나 이완규는 신분이 뭡니까? 참고인이에요. 이완규는 조사를 받았습니까? 조사를 받은 사실조차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박성재랑 이상민도 이 안가회동 여부와는 상관없는 그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혐의예요. 예. 근데 세간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뭡니까? 이 안가회동이 말하자면 이 비상계엄에 대한 법리적 뒷수습, 로펌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여기 누가 참석했습니까? 대통령실 법무비서관도 참석을 했어요. 그렇죠. 4인 회동이 아니라 사실 플러스 알파죠.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들이 이 얘기를 하고 나와서 쭉쭉쭉쭉 지시한 내용이 있을 거고 쭉쭉쭉쭉 통화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만 따져도 예를 들면 상황을 좁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워낙 수사를 해야 될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제대로 지금 진행과 전개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우리 또 총통님께서 그래도 예상 한 번만 해주시면 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당연히 영장 발부가 될까요? 제가 그거를 다른 저의 유튜브 방송에서 네. 한번 따져봐야겠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예. 그 채팅창에다가 따지기 뭘 따져 무조건 구속이지 이렇게 생각해보긴 뭘 생각해봐 무조건 구속이지 이렇게 쓰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무조건 구속입니다. 네 무조건 구속. 예. 무조건 구속이라고 총통님이 결정 내려주셨으니까. 한번 따져봐야겠다고 그랬더니 무조건 구속이지 무슨 소리야 이래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이상민과 한덕수를 가른 지점에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예. 이상민이 교체적으로 뭡니까?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단전단수 지시했네. 이거 계엄에 행위를 했네. 예. 이렇게 본 거잖아요. 단순화시키면. 근데 박성재는 단전 단수뿐만이 하나가 아니라 예. 3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뭐 예. 혐의에서 어쨌든 비교 우위에 있다. 이상민과 비교했을 때. 예. 뭐 기다려 보시죠. 내일 아마 빠르면 내일 밤, 늦으면 내일 모레 새벽일 겁니다. 자, 10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정치야 시장과 함께하는 소중한 친구 보험장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심한 두통으로 MRI 검사를 받던 중 혈관벽이 얇아져 혹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간단한 코일 색전술로 치료를 받고 정상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보험이었다라고 하죠. 기존 보험이 뇌출혈 진단비로만 가입돼 있어서 수술 후에 보험사에 청구해도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이 뇌혈관이 좁아져서 막히는 뇌경색이나 혈관벽이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 같은 질환은요,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 보험이 뇌출혈 진단비에만 한정돼 있으면 이런 질환들에는 보험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냐, 바로 보험장터가 이 부분을 바꿔드렸습니다. 불필요한 중복은 정리하고 최신 약관을 반영해 뇌출혈뿐만 아니라 뇌경색, 뇌동맥류 같은 다양한 뇌혈관 질환까지 보장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 해드리는데요. 보험장터는 바로 1544-5788 그리고 보험장터 카톡 친구 JK6003 6003으로 여러분들 친구 추가하시면 24시간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히는 변화, 실제 고객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해결해드리는 해결사 보험장터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김민하 평론가의 생신입니다. 아, 그래요? 보험 있어요? 네. 보험이 있으시군요. 우리 내일 생일을 맞이한 김민하 평론가도 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험 있으시죠? 한 번쯤 고민이 될 겁니다. 보험료는 나가는데 보장이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보험료를 너무 많이 냈는데 혜택이 없는 것 같다. 고민하신다면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께서도 아마 전화를 하실 수 있는 1544-5788로 여러분들 많이 연락 주세요. 아기가 그냥 딱딱 들어맞는 진행이네. 자, 내일 생일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대잔치가 열리나요? 어디서 누구랑요? 저희 집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내일 한 번 더 나오실래요, 그러면? 예?
그리고 여기서 생일 축하해드릴 수 있는데, 예. 내일 생일 축하 겸사해서 이따가 저희 후반부에 이오지오 티셔츠 하나 저희가 또 우리 김민아 평론가께 생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후반부 아니에요? 네, 후반이 또 있어요? 후반은 15분 뒤에. 이 15분 뒤에 이제 마지막 친구를 소개하고 끝이 나죠. 깜짝 놀랐네. 자, 마지막 주제 가겠습니다. 백혜룡 경정 파견.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이거 뭐야, 깜짝이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김민아 평론가님 축하드립니다. 저 3짜리는 뭐죠? 초가 3개네. 네, 4다리가 와야 되는데. 영포티인데. 3세판이다 이건가? 예. 인생은 3번의 길. 네. 쓰리아웃. 네. 3아웃. 결혼은 3번을 해야 된다 이건가? 삼진아웃. 결혼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자, 백혜룡 경정 파견과 관련해서 저희 야시장 방송의 금요일에 백혜룡 경정이 나오셨는데 주말에 대통령께서 발표를 딱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야시장 팀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결정을, 그 지시를 할 줄 알았냐? 알아서 백혜룡 경정을 금요일에 모셨냐? 그건 말해드릴 수 없죠. 저희가 얘기해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이거 PD 빼고 아무도 안 웃는 농담인 것 같아. 오로지 그러니까 본분에 충실하구나. 대표만 웃기면 된다. 그치. 네. 누구라도 웃으면 다행이잖아. 직장인들 3에 나갈 사람이야. 누구라도 웃으면 다행 아닙니까? 자, 어쨌든 저희는 말을 할 수 없지만 금요일에 백혜룡 경정을 모시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야시장을 아마 보고 나서 결정을 했다고 믿고 싶죠. 예, 그래서 자, 백혜룡 경정이 특검팀에 이제 파견이 됐고 대통령실에서 밝힌 거를 보면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수사를 소위 이제 단디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휘권을 막론하고 검사 파견도 오케이, 백혜룡도 파견 받아서 철두철미하게 수사해라. 근데 이게 어느 쪽으로 의견이 좀 기울여져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동부지검장 임은정 지검장이 그동안 마약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질책성일까요? 아니면 그저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수사를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수사 지휘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실 수 있죠.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례적이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수사팀 보강 지시까지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정부패와 맞서 싸워야 된다, 마약과 맞서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어쨌든 개별 사건, 수사 지휘권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고 지금 한 3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첫날 이제 나왔을 때 기자들 사이의 반응은 이거 뭐야, 뭐가 나온 거 아니야? 뭐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뭔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수사 정보들이 보고가 됐는데 이 진짜 세간에 있는 썰, 백혜룡 경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대통령과 관련된 마약 사건 혹은 영부인 김건희 오빠와 관련된 마약 사건에 대한 어떤 단서를 잡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대통령이 직접 스피커로 등장해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도를 확 높이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관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그리고 백혜룡 경장이 직접 출연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볼륨에 비해서 수사가 너무 더디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간극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결론이 뭐든 간에 이 과정을 끝내자. 메조지를 짓자.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야? 수사팀 더 보강해야 돼? 야 그러면 이 수사를 제일 잘하는 건 백혜룡 경장 아니야? 그럼 백혜룡도 이 수사팀에 넣자. 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약간 중간적인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거를 이례적으로 그것도 이례적이었죠. 동부지검장한테 이거 수사본부를 맡기고 수사지휘를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 왜 아무런 것도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낼 수는 없으니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걸로 부담과 압박을 줘서 야 그렇게까지 밀어줬으면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이 3가지 중에 어떤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7월 초에 임은정 지검장이 동부지검장으로 임명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마약 수사 지휘와 관련된 사실상의 뭐 보도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검경 수사팀이 동부지검에 설치되는 것을 넘어서 동부지검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인사권 및 수사권을 진두지휘할 수 있다라는 거라면 특검 출범의 시기와 이 동부지검의 검경수사팀 시기를 비교를 해보면
수사기간 2, 3개월 동안 지금까지 마약 수사가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판단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검경수사팀은 지금까지 뭐 했냐라는 질문이 반대로 가능한데 이거는 뭐 이문정 지검장의 말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늘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문정 지검장의 지휘를 검경수사팀 쪽에서 안 받으려고 한다.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혜룡 경정 파견해서 이 어떤 기류를 좀 흔들어 보겠다라는 질문도 가능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하나의 맥락이라고 봅니다. 지금 하나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하나의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첫째로 이 사건은 해결해야 되는 사건 아닙니까? 수사해야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건이죠. 근데 다른 우리가 궁금한 것들은 특검 체제로 어쨌든 간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거기다 빠져 있으니까. 예. 그 오래됐잖아요. 지금 이거 뭐 얘기한 지 오래됐잖아요. 2개월 넘었죠. 예. 물론 그러니까 원래 사건이 불거진 것부터 따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해결해라 예. 라는 이제 의지가 작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해결을 해야겠는데 예.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것을 이문정 지검장이 있는 동부지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됐잖아요. 어쨌든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결은 안 되고 있는데 예. 이문정 지검장은 또 다른 문제로 시끄러워요. 계속 SNS에 이제 뭐 글을 올린다든지 예. 그래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어떤 논란이 불거진다든지 그래서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이 예. 이례적인 메시지를 공개를 하잖아요. 예. 가만히 있어라.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그러면 사실 법무부 장관이 네. 또 뭐 단독으로 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요런 조치까지 하나로 이어지면 예. 좀 맥락이 좀 보이잖아요. 예. 이 어떤 특정한 맥락이.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이문정 지검장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그 원하는 게 있는 것 같다. 그 원하는 게 뭐냐면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이 수사를 어떻게 성공시키느냐, 어떤 방식으로 성공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문정 지검장의 세계에서는. 그러면 그걸 실제로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한번 보여봐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게 있으면은 거기에 이 수사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럼 그거는 대통령 차원에서라도 도와준다. 이런 걸 하나의 메시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왔으면 이렇게까지 누구를 수사팀에 넣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넣어라. 라고까지 왔으면 그러면 이제는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다 정리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결국 결과 성과로 얘기하는 일만 지금 이제 단계에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여러분들 막 댓글 보고 나니까 오히려 더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 듣고 나서 정리를 했는데 댓글 보니까 좀 더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왜냐면 워낙에 유튜브 월드에서는 이런 이제 어떤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여러 가지 분석들을 패널들이 내놓으시는데 조금 정치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 버리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은 제가 다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죠. 뭐 일단은 백혜룡 경정이 파견되면 수사팀의 분위기도 뭐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 안에서 실제 뭐 인물 구조상 보자면 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과를 내는 것은 지검장의 몫이기 때문에 뭐 수사팀에서 어떤 결론을 갖고 오느냐 지검장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느냐를 우리가 기다려보면 되겠습니다. 백혜룡 경장이 본인에게 스스로 100번, 1000번 물어봤을 거예요. 이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 일이 왜 이렇게 됐지? 그 질문을 아마 좌천되는 과정, 뭐 언론에서 의혹 제기하는 과정에 사이사이에 본인이 그걸 엄청나게 물어봤을 거고 본인에게 스스로 물어봤을 거고 그 물어봤던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쨌든 소결론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외부에서 한번 백혜룡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과 백혜룡이 그러면 이걸 확인해 보면 되겠군 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 부분일 거예요. 훨씬 더 속도가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전제를 변수를 다 빼면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백혜룡 경쟁이 이 사건이 엄청 중요한데 엄청 큰 사건인데 외부에서 너무 관심이 없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한 주장, 더 강한 추정, 더 강한 의혹을 제기하던 포지션과 수사팀에 합류하면 포지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 지점에서의 그 포지션 전환만 가능하다면 이 사건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디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제일 체감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좀 뭐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런 조건들은 이문정 지검장도 비슷하게 있을 수가 있는 게
가령 이제 뭐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뭐 하고 싶은 말은 수사팀 검사들 괘씸하게도 말을 안 듣는다 뭐 이런 얘기 아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수사팀 검사들 이러쿵 저러쿵이다 등등등등.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여러 평가할 수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이건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네. 결론 내야 되는 사건입니다. 결론 내야죠. 근데 지검장은 어쨌든 이문정 검사 안 쳤어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든 검사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고 만약에 말 안 듣는 거면 말 안 듣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문정 검사는 그게 대검이 뭐 이랬다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그렇게 가면 그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그냥 정상적인 조직 구조라고 하면 대통령은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이문정 검사를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수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검장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조직 논리로 가면 그 대통령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백혜령 경정을 그러면 집어넣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요거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일반적인 조직 논리면은 검사들이 말을 안 듣는다. 검사를 다 뭐 갈아버리자. 근데 그럼 다른 검사들이 오면 그러면 이게 그럼 말 잘 듣는 검사들이 오는 겁니까? 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것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지금 고민을 갖고 요걸 접근하는 거냐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아 근데 요 주제를 더 안 가고 싶었는데 일단 그 PPT 오늘 최혁진 의원이 공개한 거고 PPT 좀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안 돼? 가지 말까요? 네. 아 지금 서울 동부지검 쪽에서는 오늘 저녁 7시 반 기준으로 입장이 나온 게 백혜룡 등 수사 인력 충원은 대검이 정해달라라는 공문을 동부지방검찰청이 대검 쪽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파견 여부와 인원, 수사검사 증원 여부 등을 결정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동부지검이 대검으로 이거를 이제 공을 넘긴 거고, 그리고 전 약간 이게 짜증이라는 표현 좀 그런데 저도 김민하 평론가님의 100% 동의하는 게 대통령이 백혜령 파견을 얘기를 했으면 이건 그냥 지시잖아요. 인력 이동과 관련돼서는 얼마든지 인사 이동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걸 동부지검이 대검에 넘겼고 대검이 이걸 경찰청과 협의해가지고 백혜룡을 받을지 말을지 선택을 하게끔 넘겼다라는 건지. 그리고 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백혜룡 경정 쪽에서는 이 검경 합동수사팀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또 그 얘기가 나왔어요. 별도의 팀을 원한다. 이제 이런 어떤 갑론을박이 이어지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솔직히 좀 짜증이 나네요. 이게 대통령이 정리를 해준 거지 않습니까? 백혜룡 경정하고 해라 수사를. 근데 그쵸?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수사를 해라. 그러면은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정리를 했지만 중간에 뭐 단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단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대검이 정해달라고 하든 그리고 대검이 정하든 그다음에 백혜룡 경정의 입장이 이러면 그걸 반영한 뭐 어떤 조직의 변화를 주든 어쨌든 간에 결론이 백혜룡 경정하고 이문정 지검장하고 그다음에 검경 합동 수사팀하고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내는 결론이 나면 되는 거예요. 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 결론만 만들어내라라는 겁니다. 그쵸. 내일 오전에 아마 대검 입장이 나올 거거든요. 네. 내일 패널들하고 얘기하세요. 대검 입장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대검 입장이 그러면 대검 입장이 반발하지 않죠. 그렇죠.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대검 입장이 우리는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죠. 더군다나 뭐 검찰총장도 없는데. 아니 이게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뭐 절차에 통상적인 조치일 거예요. 왜냐하면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대검에서 인력주의를 해줘야 되는 게 맞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워낙 대통령의 직접 발언 이후 예민해지다 보니까 동부지검에서 이거 한 게 이게 개기는 거야? 뭐 이렇게 지금 비춰지는 건데 그거는 내일 대검 입장에 나오면 정리가 될 거다. 예. 뭐 대검 쪽에서 경찰청과 협의해라 이제 이런 그림이잖아요. 뭐 그건 알겠는데 이게 일요일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지금 이제 월요일이니까 뭐 지금 나올 법한 시기이긴 하다만 뭔가 뉘앙스가 다 제가 너무 좀 이 사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딱딱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보도만 왁 되고 뭐가 이렇게 절차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그리 속 시원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김민하 평론가 말한 대로 이게 수사 보수적인 입장에서 수사라는 입장에서 보면 당사자를 수사팀에 데려온다라는 것 자체가 흔쾌한 일은 아니죠.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걸 옹호하는 게 아니라 조직 논리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 근데 대통령이 그러라고 했으니 그러면 인력 파견 지휘를 해주세요. 이런 정도의 반응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근데 내일 대검에서 만약에 근데 강자를 놓는 반응이 나온다 이러면 다른 문제가 되겠죠. 예, 요 정도로만 하면서 저희의 소중한 친구 이오지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 옷 색깔이 굉장히 비슷한 설마 이오지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옷 색깔 똑같은데? 뭐 줘야 입죠. 아니 똑같잖아요. 지금 옷 색깔 인어가 아니 인어가 우리 지금 김한 기자님 입으신 색깔이 똑같아요. 똑같은 색깔입니다. 야, 자 오늘 이오지오 긴팔 16수 티셔츠입니다. 시그니처 포인트 바로 하단에 이오지오 로고 박혀 있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 이 목의 박음질을 이렇게 튼튼할 수가 없다라고 훌륭하다. 말씀드리거든요. 네, 아주 훌륭하다. 실오락이 하나 나와 있지 않다. 요 말씀 드리면서 튼튼한 박음질, 고급 장섬유를 이용한 부드럽고 변형적인 원단 그대로 오프라인 매장 판매가 35,900원인데 저희 25,900원에 드린다요. 예, 이 티셔츠 한 장에 25,900원입니다. 완판 매진, 반소매 매진 이후에 긴팔 나왔고요. 긴 소매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야시장 특가로 만원 할인돼서 25,900원에 드리고 2장 사면 양말 한 켤레 드린다. 단 조건은 배송 메시지에 정치 야시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정치 야시장만 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양말 한 켤레를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드립니다. 후속 패션 제약. 이제 오늘 날씨 쌀쌀해졌죠? 비가 오고 나선 더 추워집니다. 이제 안에 반소매 못 입어요. 이제 긴 소매 입으셔야 되겠고요. 이너로 긴 소매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글 상단 링크 꼭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고요. 저희가 뭐 이제 다른 유튜버들처럼 꼭 사주세요 이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색상은 6개 여러분들이 지금 상단 링크로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색깔이 한번 비춰주세요. 색깔이 촤라라라락 6개 예쁘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거의 신상인데요. 요 이제 겨자색 예쁘게 나왔고요. 김한 기자님이 입으신 색깔은 요 색깔만 입으셨어요. 근데 요 이오지오 브랜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만 이게 색깔이 이제 그냥 그렇다고 하지 그거. 잘 받쳐준다. 네, 이오지오입니다. 이오지오. 증거를 들이대니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 색깔만 안 입어도 이너로 흰색을 받쳐 입어도 예쁘게 나온다. 예, 요 말씀 드리면서요. 저희가 내일 생신인 김민아 평론가께 생선 증정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왜 또 김한 기자님 없다고 하시니까 저희 또 김한 기자님 또 하나 드려야 되거든요. 저는 사 입겠습니다. 사 입는 거예요? 네네. 저희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저희 제작진님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경거망동하지 말고 앉아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끝나고 우리 김한 기자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야시장 월요일 순서 월요 초토화 시간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화요일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박진영 평론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